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롭게 단장한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김기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서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투자가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서 씨, 저는 첫 시간이라 오늘 조금 떨리는데 오늘부터 우리 둘이 이렇게 머니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항상 다른 코너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서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건 처음인데요. 네. 그래도 기은 씨랑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네, 1교시에서는요. 할 수 있다, 계좌 역전, 노력 없이는 시장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죠. MBN골드 대표 신사 매니저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 다양한 기업 가치 평가법 이해하기 1교시 수업이 준비돼 있고요. 네, 2교시에서는 2013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서 디지털 테크부부터 부동산부, 증권부, 정치부, 그리고 뉴욕 특파원까지 지낸 매일경제신문의 대표 기자, 이 추동훈 기자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 수업 정말 기대되는데요. 1교시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2교시에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또 투자할 기업까지 꼼꼼하게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투자부터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 스텝, 투 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1교시 선생님은요,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뜨거운 이슈, 그리고 종목 눌림목 공략의 대가시죠. MBN골드 대표 신사 김태윤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머니클래스의 첫 번째 선생님으로 나와주셨어요.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랜만에 사실 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은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출연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또 주식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다. 이게 네. 저의 가장 큰 좀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제 말이 빨라서 모토 같은 말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좀 재밌게 주식을 하자. 이렇게 좀 앞으로 좋은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첫 번째 수업 내용은 어디를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수업 내용 매니저님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 차트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보조 지표들, 이동평균선도 있고, 뭐 스토캐스틱, CCI, 뭐 RSI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 실제로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네. 제일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지하는 부분들이 그쪽에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이 많은 리포트들, 뭐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마찬가지고 막상 좀 안을 들여다보면 리포트를 읽다 보면은 뭔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들,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난 못 해먹겠다, 어렵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만 그냥 영어로 돼 있고 어렵게 표현한 것뿐이지 막상 이 이론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알기 쉽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들은 사실상 이제 기업 가치 평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또 PSR, 뭐 PBR. 그러니까 영어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사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오늘 이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배워보려고 하는데 이 다양한 기업 가치 평가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평가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뭐 제일 많이 아시는 부분들을 본다면 제일 노출이 많은 키워드로 본다면은 PER.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라는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외에도 조금 더 이제 적자 기업들, 약간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뭔가 좀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쓰이는 이 PSR, 이 프라이스 세일즈 레시오라고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주가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PBR, 이 Price to Book Ratio라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나 뭐 P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법에도 크게 구분을 한다면은 절대 가치 평가법이 있고요. 상대 가치 평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 가치라는 거는 어떤 비교할 수 있는 대상군이 있어야 이게 기업이 싸다, 네네. 비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그냥 어떤 수치만 놓고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퍼가 10배다. 근데 이거 하나만을 놓고서 비싸다, 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교할 수 있는 뭐 동종업계 내에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거나 했었을 때 퍼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는 이 기업이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 대비해서 몇 배냐라고 봤었을 때 예를 들어 현대차가 똑같은 100억을 법니다. 네.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이에요. 네. 그러면 퍼가 10이죠. 근데 만약 기아차가 똑같은 어차피 비즈니스 모델인데 50억을 버는데 주가가 1000억이에요. 그러면 퍼가 20배죠. 네. 그러면 누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싼 겁니까? 현대차가 싼 거죠. 아, 그렇죠. 네, 똑같은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치는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주가가 같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군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퍼라는 걸 많이 쓰는데 사실 이 PER 같은 경우에는 이 P는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주가겠죠. 이 주가고 이 어닝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연간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서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느냐 네.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EPS라는 주당 순이익을 갖고 와서 그냥 한 주당 주식 가치를 대비해서 계산을 하느냐 어차피 똑같은 계산식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프라이스 어닝 레시오에서는 이 수익이 나는 기업들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인 기업들은 계산이 네. 애초에 안 되죠. 그래서 수치 자체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로 계산하지 못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산업이나 기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 로봇 산업들 지금 당장 로봇 산업이 앞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개화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밸류를 부여를 받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기업은 당연히 뭐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고성장 단계에서 이제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이 산업 같은 네. 경우에는 돈을 못 법니다. 당장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순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PSR이라는 지표를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기서 아까는 프라이스 어닝스 레시오라고 했었는데 이 이익이 만약 적자이면 퍼는 못 구하지만 네. 우리가 PSR 여기서 말하는 세일즈는 매출입니다. 매출은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매출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몇 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느냐. 그러면 적자인 기업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흑자인 기업들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매출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몇 배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와 PSR은 사실상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좀 당장 실적주들 좀 이렇게 산업 자체가 숫자가 찍히는 산업들을 좀 네. 비교할 때 좋다라고 보시면 알 것 같고 PS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은 적자, 뭐 예를 들어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당장의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보다는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로 비교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비교하는 평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ER은 네.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실적 위주의 산업에서 주로 쓰는 가치 평가법인데 선생님께서 이 신성장 사업은 PER 대신에 PSR을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운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리포트 중에서 이제 부국증권의 로보티즈 요즘에 또 핫한 로봇. 또 액추에이터 관련된 네. 기업을 리포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 자료 이미지 보이시겠지만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 진입에 따른 고 멀티플 용인 구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 멀티플이라는 거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PER 뭐 몇 배다, 뭐 10배다, 8배다 이걸 보통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고 멀티플은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용인을 해준다. 지금 주가가 어떤 실적 대비해서 이전에는 한 20배 거래됐는데 만약에 네. 지금 30배나 40배 거래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그걸 용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프리미엄을 지금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용인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들은 우리가 어떤 이 멀티플을 갖고서 다른 기업들과의 적자 기업들과의 비교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리포트에 보시면은 국내 로보틱스 밸류체인 PSR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아직은 적자인 기업들이 많다 보니
결국에는 이 매출 대비해서 과연 주가가 현재 몇 배 수준에서 그래도 좀 비교할 걸 찾아본다면 PSR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PSR이 이 기준에서는 거의 160배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약간 비싸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투자자인데 PSR 기준에서 약간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전반적인 매출액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로봇주들 중에서 조금 덜 부각받은 종목들을 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높은 밸류를 부여를 받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네. 결국에 삼성전자가 껴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용인은 할 거지만 그래도 어떤 비교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로보티즈의 이 멀티플 자체, 이 PSR 자체가 다른 이 대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엔젤 로보틱스는 또 LG 쪽과 관련된 부분들, 또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 또 시메스, SBB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조금은 저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싼 기업과 싼 기업의 흐름을 좀 찾아볼 때 네. 이 특히나 이 성장 산업 내에서는 이 PSR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이 기업이 상대적으로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좀 싸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렇게 PSR이 높게 부여를 받는 거는 네. 또 삼성그룹의 든든한 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에서 이제 용인할 수 있는 건데 네. 그 퍼도 마찬가지고 PS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특정 수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동산 시장하고 연계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요즘에 강남의 집값이 미쳤습니다. 미쳤는데 미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포동에 아니면은 어디 뭐 압구정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원래는 시세가 비슷했었어요. 근데 네. 어디서 갑자기 100억에 팔린 거예요. 우리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났는데 10억밖에 차이 안 났는데 저기서 100억 받으니까 우리도 더 받아야 돼. 그렇죠. 이러면서 전반적인 이런 밸류 자체가 프리미엄 자체가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상대 가치죠. 왜냐면 저기서 저만큼 받았으니까 우리도 저만큼 받아야 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하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퍼도 마찬가지고 PSR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 정도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대기업 투자 받다. 로보티즈, 네. 뭐 로보스타, LG그룹 다 투자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한대. 이러면 또 요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땅값이 저 정도로 받고 있으니 우리 이 LG그룹이 휴머노이드 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우리도 저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압구정에 뭐 현대 아파트가 지금 뭐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네. 이것만 놓고 봤었을 때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는 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대가치 평가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알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해서 PER, 퍼에 이어서 PSR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신성장 기업은 적자 기업이 많기 때문에 PSR을 활용한다. 저희 로봇 기업을 예시로 들면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저희 다음 용어로 PBR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PBR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PBR이 올라야 코스피가 5천 간다. 이 시장에서 PBR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PBR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매니저님?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청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PBR이 1이라는 거는 그 기업을 청산을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우리가 성장주나 가치주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징들은 이런 멀티플이 고 PBR, 고 퍼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높아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고 PBR도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반대로 이제 약간 성장 산업이 아니고 되게 이 매출액도 안정적이지만 꾸준하지만 뭔가 성장성이 좀 높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안정적인 실적과 그냥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퍼는 그렇게 고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제 몇 배 수준인데 요즘에 특히나 이 PBR이라는 단어를 우리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새로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맞아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은 그걸 갖고 또 소각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배당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저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저PBR의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주사들 이런 것들도 말 그대로 그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재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리레이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시장에서 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이 기업을 청산했었을 때 그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비싸게 거래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이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자산 기반의 기업 분석에 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PER 그리고 PBR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P로 시작하는 기업 분석 저희 PER, PSR 그리고 PBR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P로 시작하는 이 가치평가 방법은 다 끝난 거 맞나요? 네, 뭐 더 사실 네. 들여다보면 더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면은 또 시청자분들 채널을 또 돌리실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만 하는 게 그럼 제가 다음 좋을 것 방법으로는 같습니다. 어떤 게 준비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약간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다면 네. 또 절대가치 평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논리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좀 이런 이론 자체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가치 평가법은 말 그대로 그냥 미래에 대한 이 캐시플로우, 이게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산업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연평균 성장 한 20% 정도 성장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이 현재 100억을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120을 벌 것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럼 또 그 20%가 올라가서 120억 곱하기 20%를 하시면은 144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걸 갖고서 어떤 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래에 100만 원이 1년 뒤에 100만 원이 지금의 100만 원은 아니잖아요. 그쵸. 화폐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미래에 뭐 1년 뒤의 실적을 땡겨오는 거예요. 올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합니다. 그럼 보통 이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었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이 뭐 이런 금리도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할인율이라는 건데 이거 점점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미래의 실적을 예측을 해서 그거를 네.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현재로 우리가 화폐 가치가 이 정도에 거래될 거다. 그러니까 미래의 100억이 지금은 한 예를 들어서 90억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DCF. 용어가 뭘까요? 할인율. 우리가 보통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실적에 대한 전망, 네. 분자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거는 할인율이라고 해서 네. 퍼센트가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높으면은 그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떨어집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DCF 모델의 제일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 또는 이거를 가치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 가정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이 다 가정입니다. 가정. 이렇게 될 것이다. 요 기반에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냥 단순하게 20% 올라가니까 100억에서 120억 벌 거야. 이게 아니라 이 기업이 또 하는 어떤 상품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요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추정을 함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조금은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근거 자체를 잘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조금 더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쉬울 수 있다, 좀 이렇게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하죠. 그리고 계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그래서 퍼나 PBR 같은 거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CF는 이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가치 평가법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퍼 그리고 PSR, PBR 그리고 DCF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교시 수업 열심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쉽게도 이제 키워드가 딱 한 가지 남았는데요. 좀 생소해서 제가 미리 공부를 좀 해와봤거든요. 네. 바로 EV 에비타라는 건데 이 기업의 시장 가치인 EB를 세전 영업이익인 에비타로 나눈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 지표라고 해요.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 그리고 높으면 고평가로 본다라고 해석하는데 자세하게 EV, 에비타 좀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EV는 전기차 아니고요.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네.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비타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돈을 버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E는 earning이고요, B는 before고, I는 interest rate이고 이자, 그리고 T는 tax입니다. 세금. 그리고 D는 depreciation, 감가상각, 그리고 A는 amortization.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가상각과 그리고 세금과 이자를 내기 전에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100억을 버는데 100억에서 세금 떼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을 샀는데 그럼 이게 감가가 되니까 가치가 점점 내리거든요. 그거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없이 가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의 창출력을 갖고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글로벌 증권사나 많은 이런 리포트들을 보시면 사실 EV/EBITDA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M&A나 뭐 글로벌리하게 이제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과 좀 비교할 때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EV/EBITDA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실제 현금의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텍스도 있고 감가상각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이자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을 평가하는 지표는 사실 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의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EV, 에비타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오늘 굉장히 다양한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을 알아봤어요. 정말 많은 영어를 오늘 또 오랜만에 접해본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이 가장 주의 깊게 보시는 가치평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제일 계산하기 쉬운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퍼나 PSR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퍼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산업에서는 이제 약간 대입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아직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들 비교할 때는 그래도 시장에서 왜 퍼가 이게 상대가치평가법이 그래도 조금 더 활용하기 쉽냐면은 우선 계산하기 쉽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절대가치평가법은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압구정 아파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서 이걸 갖고서 지금 뭔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이게 원래 땅에 막 계산을 해가지고 뭐 대지율을 갖고 대지 지분율을 갖고 오고 뭐 앞으로 건자재비 막 이런 것들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퍼나 PS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 저 정도 받고 있으면 우리도 이 정도 받아야 돼. 요 정도 받고 있으니까 더 받아도 돼. 요건 조금 너무 다른 거보다 비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하기가 좋고요. 이미 시가 반영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에 또 나름대로 좀 맞춰갈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퍼나 PSR, 뭐 PBR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기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또 이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또 퍼도 종류가 사실 있어요. 뭐 트레일링 퍼도 있고 포워드 퍼도 있습니다. 그럼 포워드 퍼라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행 퍼라는 게 있는데 1년 뒤에 이 매출에 대한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있을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계산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미래 가치를 땡겨서 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A라는 기업이 지금은 100억을 벌고 있는데 지금 이 100억을 기준으로 퍼를 구하는 것과 아니면 1년 뒤에 110억을 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110억까지는 벌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110억 대비해서 퍼를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12개월 선행퍼라는 거 말 그대로 미래의 한 1년 뒤의 실적을 갖고 와서 지금의 가격하고 비교했었을 때 그러면 1년 뒤에 되면은 그 매출만 만약에 찍혀준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퍼는 다시 또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PER, 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더 많은 시간 오랫동안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어디로 가면 더 오랫동안 자세한 수업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뭐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이 워낙 최근에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는 조선, 방산, 원전과 같은 약간 이 정책 관련된 모멘텀과 이쪽이 좀 같다면은 하반기에는 좀 제가 봤었을 때 시장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다가 실시간으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또 좋은 기업들 찾아보시고 좋은 내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선생님 다음번에 또 다시 와주실 거죠? 네, 피디님만 뵙는다면은 네,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BN골드 대표 신사 김태윤 매니저와 좋은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코스피 5천 온다라고는 하는데 어떤 경제 정책들이 있는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누고 배움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매일경제신문 산업부 추동훈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의 굉장히 유명한 항상 연재하시는 유명하죠. 그거 있잖아요. 네. 바로 흥부전. 제가 정말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흥부전 이름의 유래와 함께 어떤 컨텐츠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뭐 흥부와 놀부의 그 흥부이기도 한데요. 하여튼 흥미로운 브랜드 이야기를 아주 박 터지듯이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한 건데 네. 그 안에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도 많이 제가 담고 있으니까 그리고 구독자도 많습니다.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내주신 글도 참 재밌으니까요. 한번 달려가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나요? 네, 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사실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컸다 보니까 이 정치적 리스크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었고요. 네. 실제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된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좋게 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 이번 정부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들 그리고 경제 전망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 길게 되진 않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문제 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출범했던 이재명 정부 아무래도 가장 중심적인 현안이 경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첫 행정명령 뭘로 내릴까라고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결국에는 비상경제 TF다라고 말하면서 초반부터 좀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좀 주식시장에도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 게 핵심 인사도 또 교체를 하고 조직도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취임 요번에 다시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 있는 거 역시 선택을 했었거든요. 네. 결국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던 트럼프의 정책처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가 네.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들로 그리고 어떤 인물들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탄핵으로 대통령이 임명되다 보니까 네. 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인수위원회가 국정을 구상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인데 이게 생략된 채 바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조직들도 신설이 됐고 또 인사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조직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AI 전략을 총괄하는 AI 미래기획 수석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재정기획 보좌관실이라는 게 새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이것은? 네, 아무래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처럼 이 조직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게 AI 미래 수석실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의 미래 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이것을 아예 수석실로 신설하는 정책 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나가겠다라는 걸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을 개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정책들이 핵심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실 단위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일단은 경제수석,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됐습니다. 이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정책실장이 됐고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경제성장수석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전반적인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그려갈 텐데 이러한 정책들과 그리고 인물들이 어디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바뀌실 것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일종의 인수위 역할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짜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지 좀 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장관 인선이 또 그 사이 좀 더 보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중기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지금 추천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등용되는 분위기거든요. 이런 것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것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실제 실무에서 많이 뛰어본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는데 그러한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입각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또 한번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기획위원회까지 한번 뜯어봤는데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이 내수 경기가 침체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걸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금리와 여러 가지 변동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이 몇 달 동안 사실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지배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것을 부양시켜야 될 것 이게 바로 리더십의 힘이었는데 리더십 부재 공백이 몇 달간 지속됐었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요. 이 대외적으로는 핵심이 문제가 바로 결국엔 관세 문제지 않겠습니까? 현재 대통령과 관세 문제가 있는 부분,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대외적으로 풀어야 될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관세 역시나 계속된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딥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선 재정정책 먼저 뜯어보려고 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선택했던 카드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냐라고 뜯어보면 정부의 지출을 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확장이 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또 오늘 2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좀 지배적인지 풀어주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돈을 풀어야지 돈이 쓰여지고요. 쓰여져야지 경기가 활성화된다. 이게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무려 3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여당의 힘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네. 대통령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를 거의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부가 밀고 나갈 수 있는 정책들을 입법부가 잘 받아줄 수 있다. 이게 이번 행정부, 이재명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추경 편성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무래도 좀 무난하게 정부의 첫 정책이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내수 진작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AI 산업들의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돈들이 풀어지는 만큼 그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이번 정책 그리고 초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성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오기 전에 좀 찾아오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기는 하되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는 방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방식이고 어떤 취지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금 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남시장 시절이나 이 경기도지사에도 조금 시절에도 펼쳐왔던 정책이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제 국가 단위로 정부 단위로 펼쳐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분명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4인 가족 기준 약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라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받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입장이나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긴 하지만요. 결국에 이것의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준다라기보다는요. 이 네. 돈들이 시장으로 계속 흘러가게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활성화라는 키워드를 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확장이라는 게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정부의 지출을 확장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고 돈을 주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거는 정말로 급할 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다한 추경이 자꾸 반복될 경우에는 이게 재정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 조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긍정적인 면으로만 보면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재정을 너무 만용하게 써버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도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첫 번째 정책이다 보니까 일단 풀고요. 그 다음에 대응을 해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첫 정책부터 무조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잘 해서 그 다음 정책들의 스텝을 밟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재정 정책이니까요. 기대감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로는 산업 정책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희 앞서서도 AI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모두의 AI라는 공약이 이전부터 좀 유명하기도 했고 또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의 투심도 약간 건드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가를 AI 국가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100조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AI 진짜로 중요한 게 맞습니다. 뭐 어떤 후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AI를 강조 안 한 후보도 없었었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된 만큼 이제부터는 이 AI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느냐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액션도 보여줬었는데 네. 제가 지금 산업부에 있다 보니까 SK가 제 출입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울산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행사를 했었고요. 이곳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었었죠. SK 같은 경우에는 약 총 7조 원 가량을 수입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 파트너가 무려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네. 세계 1위의 데이터 센터 기업인데요. 결국에는 이 SK가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그 수요처가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기업을 같이 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AI와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아젠다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정부의 실도 만들었죠. AI 수석실도 네. 만들었고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 그다음에 기업에서의 서포트까지 삼박자가 고루 갖춰진다면 사실 AI 대한민국이 어떤 산업에서 뒤처진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AI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충분히 저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100조 투자를 약속한 만큼 기대감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의 AI 시대가 다가온다면 반도체는 또 어떤 정책이 나올지도 궁금해요. 반도체 정책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계속해서 잘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위기가 발생한 이유, 바로 AI였습니다. AI에서 이 삼성 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 수율을 높이지 못한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계속 마이너스인 뉴스가 나왔었죠. 네. 이 반면에 2위 기업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이 AI 반도체 칩을 잘 만든다라고 소문이 나고 실력을 입증하면서 오히려 더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반도체 시장은요, 이 AI 기술과 관련된 반도체 기술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핵심 산업이 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의 핵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을 더욱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AI 산업과 연계를 해서 과연 반도체 산업을 얼마나 더 혁신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산업을 더욱더 육성시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고요. 이 투자는 또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AI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맥을 가져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또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또 따로 살펴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용인 등에 만들고 있는 반도체 산단과 같이 여러 가지 이 기간 투자, 이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반도체 정책은 좀 어떤 확장성을 보여줄지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경, 재정 정책도 이야기를 나눠봤고 산업 정책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삶과 좀 닿아 있는 노동과 복지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 정부의 노동, 복지 관련 정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결국엔 다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도 이러한 보편 복지의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그리고 예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정책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본소득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전부터 강조해왔던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잘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같은 개념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정책들도 있을 것이고요. 청년층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정책 산업들을 확대 시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나온 정책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문제는 이 재원 마련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번에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도 기관사였다라고 합니다. 철도 정말요? 기관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장관 후보자가 된 사람이 오늘 퇴근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만큼 이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들을 좀 더 기대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려도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기본소득 그리고 보편 복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은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에서 저는 이 공약들을 뜯어봤을 때 가장 좀 궁금했던 게 4.5일제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이 0.5일제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일단 4.5일제가 언급은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노동자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우리 받고 모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4.5일제 당연히 도입되면 좋을 텐데, 이게 네. 정책적으로 잘 구현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뭐 이것도 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정책 전문가들도 결국 생산성을 더욱 높여서 이 삶의 균형을 조금 더 찾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기업의 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아마 노동계의 입장 그리고 이 기업들의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것, 아마 4.5일 제도는 계속해서 저희 같은 근로자라면 관심을 가지고 5년 내내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부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4.5일제 듣기만 해도 참 달콤하게 들리는데 노동시장도 좀 안정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서 언급이 됐던 관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추동훈 선생님이 또 관세 전문가라고 들었어요. 전문가죠.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관세 전쟁이 터지고 곧바로 이 지필에 들어가서요,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아직 최신화된 내용까지는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책을 집필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란 게 도대체 왜 시작됐고 무엇에서 비롯됐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 이 교역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맞닿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은 중동의 전쟁, 마무리 수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동 간의 여러 가지 갈등들도 이 관세랑 또 결국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어 있고요. 이 관세는 시작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관세는 하나의 방법일 뿐, 실제로는 서로의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전략을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은 사실 미국에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더 이상 이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가 손해를 보지 않고 지금부터는 실용적인 노선을 가져가겠다. 득할 건 득하고 잃어버릴 거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이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은 이 가까운 나라 바로 중국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 미국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사실 이 관세 전쟁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나라가 사실은 관세 전쟁을 어떻게 끝내느냐가 열세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열세를 어느 쪽에서 가지고 있느냐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계속 살펴볼 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 상황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실 저도 기업들도 취재하고 물어보고 정부 사람들도 물어봤는데 네. 사실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쵸, 또 왜냐하면은 언제 바뀔지도 언제 모르는 바뀔지 거고. 모른다는 것이고, 이 네. 미국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저희는 또 정치의 불확실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해소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정책 핵심은 이 관세 문제, 이 미국발 관세 전쟁을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합리적인 마무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세라는 카드를 좀 강력하게 던지고 이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이다 보니까 국외적인 전략은 좀 어떻게 짤지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국내에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부동산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 과열 징후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집값 기대 심리라는 게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요.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딱 40살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안 보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네. 출범 전부터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 과거 정권을 보고 그냥 했던 이야기였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고 네. 이 보수 정권 때 덜 올랐으니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이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과 무관하게 심리 때문이라는 영향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경제 문제가 사실은 서민 경제였었는데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쩌면 이 부동산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정보지가 돌았었죠.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이 돌았었는데 네. 결과로는 정부 정책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정부도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가 향후 정권의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신중하게 굉장히 잘 살펴보고 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그 정책이 실패하는 순간 이 정부 정책이 시작부터 삐끄덕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집값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굉장히 예민한 사람의 재산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 재정 정책 못지않게 굉장히 큰 충격파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정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집이라는 게 저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비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어떤 정책이 좀 나와줄지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신중하게 고민한 만큼 좋은 정책이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3,000피 간다, 뭐 코스피 5,000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3,000피 갈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하. 근데 가더라고요. 네네. 지금 3,100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대로 쭉 타면서 5,000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5천 고지가 이제 한 1,8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저도 저희 매일경제신문 오늘자를 봤었는데 네. 일면에 첫 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300이라는 네.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오. 제가 알고 있는 게 3,100인데 왜 3,300이지? 까지 180 남았다. 이게 일면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오. 3,300 그 숫자가 뭐였냐면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코스피가 가장 높았을 때 최고점의 숫자를 썼던 거였고요. 거기까지는 진짜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희 회사 매일경제신문에서의 일면 제목도 그렇게 달렸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기대감은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시장이야말로 정말 별로인 시장이다. 이 디스카운트를 당했었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만큼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는 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이 투자도 많이 해보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투자자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경제 정책만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요약이 나올까요? 이게 뭐 경제 정책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관통하는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바로 실용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정책,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정치적으로도 좌우의 흔들림 없이 등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의견들, 생각들이 아마 경제 정책에도 반영된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거든요.
되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대통령이 실용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던 만큼 뭐 임기가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쉽게 예측은 하기 힘들지만 실용주의의 힘을 한번 믿어보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용주의라는 키워드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초입 구간이니까요. 이런 키워드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증시에 있어서 어떤 성장성을 가져다 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교시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자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